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선 저는 S&P 500이 4,900포인트에서 주식 비중을 늘린 다음에 최근에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는 6가지 이슈가 있었기에 해당 이슈에 대한 제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다면 지난주에 미국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왜 급등을 했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특히 이 과정에서 베이시스 트레이딩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베이시스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최근에 미국 금리 급등이 왜 이슈가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요 이슈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는데 사람들이 미국 채권을 사야 되는데 팔고 도망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 미국 채권을 사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 채권을 팔고 도망쳤다는 흐름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 채권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 근거가 만약에 미국 채권이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미국 채권 팔고 엔화와 금을 사갈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정확히 이 흐름이 보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난주에 중요한 변수들은 지금 미국 채권을 팔았던 게 미국의 펀더멘털 자체가 정말로 바뀐 것인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펀더멘털 자체가 바뀌었다면 미국 주식 팔고 도망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채권 금리가 왜 급등을 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난주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했었던 가장 핵심 이유들은 베이시스 트레이딩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하려면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현물 채권이 90억 원이고 미국 선물 채권 가격이 1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이라는 특성상 이 선물 채권은 현물 채권의 가치에 수렴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선물 채권 이 100억짜리가 90억으로 수렴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미국 선물 채권 숏 배팅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물 채권 숏을 배팅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숏 배팅을 해지하기 위해서 현물 채권까지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물 채권 가격은 현물로 바뀌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 가격과 현물 차이의 이 갭 차이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전략을 베이시스 트레이드라고 하고, 이거를 주로 헤지펀드가 이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헤지펀드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이 대출을 받을 때 누구에게 돈을 빌리느냐? 딜러를 통해 가지고 MMF한테 돈을 빌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 MMF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야, 헤지펀드가 9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채권을 담보로 받고 90억을 헤지펀드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이때 MMF 입장에서도 그냥 무작정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겠죠. 이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자를 못 갚으면 너희들 현물 채권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채권을 털리기 싫으면 이자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좋은 점이 있는데 이미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채권을 샀을 때 5%의 이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채권으로부터 5%의 이자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냥 미국 채권 사서 이자 소득 나오지? 이 이자 소득을 MMF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헤지펀드는 2%의 이자 소득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좋은 구도가 있다 보니까 헤지펀드는 레버리지를 미친 듯이 땡겨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MMF에서 바라보니까 트럼프 불확실성도 심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심하다 보니까 미국 채권에 대한 이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MMF가 바라보기에 미국 채권을 담보로 해서 90억까지 대출은 안 되고 70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지난주에 트럼프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미국 채권의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90억 대출은 못하고 70억까지만 해줄게 라고 나온 거죠. 자, 그러면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되니까 이 대출이 안 된 것들은 현물 채권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헤지펀드가 현물 채권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현물 채권을 매도를 하니까 아까 90억이었던 이 현물 채권 가격이 70억까지 급감하겠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MMF에서 대출을 못 해준다 라고 했었고,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원래는 90억까지 현물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대출이 안 돼서 70억까지만 대출된다고 하니까 70억까지 규모가 확 줄어든 거죠. 그냥 이 현물 채권들을 어떻게 한다? 내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현물 채권 가격들은 급락하겠죠. 이해되시나요? 현물 채권을 대규모로 매도를 하니까 이 현물 채권 가격은 폭락하는 겁니다. 근데 선물 채권 입장에서는 펀더멘털이 바뀌거나 한 게 없어요. 그냥 헤지펀드 입장에서 현물 채권을 갑자기 급격하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물 채권 가격은 크게 폭락을 하는데 선물은
펀더멘탈 상으로 크게 이상이 없으니까 그대로를 유지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현물 가격은 크게 하락을 하고 선물은 그렇게 차이가 없으니까 이 갭 차 있죠. 현물 빼기 선물. 여기에서 이게 마이너스 폭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 폭의 확대가 어떻게 나타났다? 위에 보이지는 이 흐름들 속에서 나타났다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들도 보였다는 거죠. 이 흐름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최근에 이번에 올라왔었던 미국 금리가 상승했던 이유들이 채권 수급 때문이구나 하는 이슈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는 정말로 미국 채권이 안전자산 지위를 잃어버렸는가?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미국 채권이 안전자산 지위를 잃어버렸다면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비중들을 크게 줄이는 전략들이 필요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바라보기에는 일시적 수급일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수급 문제들은요, 다행히도 연준에서 대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경제 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게 연준에서 대비가 가능하고 이런 지표들을 보기 위해서는 뭐 단기금리 시장들을 바라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위기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미국 금리가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이런 리스크들은 충분히 안정화가 되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지금 이런 헤지 펀드들의 레버지 베이시스 트레이드 규모들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변동성들은 크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정 가치 판단한 다음에 이걸로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이 트레이딩 기회들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채권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최근에 채권 비중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식의 상황들을 이해를 했다면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할 때 이제 채권을 걱정하지 않고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는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등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이 주제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트럼프 관세 이슈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 채권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숏배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필 숏배팅이 나온 상태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를 했었고 이 과정에서 숏배팅을 했던 헤지펀드들은 다시 한 번 더 롱배팅을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다고요. 즉 핵심 포인트는 뭐다? 숏커버링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냥 숏커버링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저는 S&P 주가가 4,9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게 저는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5,200포인트까지 정도가 하락하는 게 적정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4,9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한 게 아닌가? 또는 제가 가치 평가를 잘못했을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제 전망은요. 5,2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이거는 인정이에요. 근데 4,900포인트까지 하락한 거는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첫 번째, 제가 가치 평가를 잘못했거나 두 번째, 시장에서 그냥 과도한 투매가 나왔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 투매가 나온 건지를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바라보기에는 제 가치평가가 틀렸을 가능성보다는 이 숏배팅에 의해 가지고 과도한 투매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4,900포인트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가능성들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5,200포인트가 하락한다면 그나마 적정한 가치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하락했던 이유가 펀더멘탈에 의한 하락이 아니라 숏배팅에 의한 일시적 수급 현상이라면 사실상 4,900포인트가 저점이 될 가능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 4,900포인트가 펀더멘탈로 인해 가지고 진짜로 4,900까지 하락을 했다면 이거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펀더멘탈이 달라진 게 있나요? 다시 한 번 더 4,900포인트까지 하락한 게 진짜로 펀더멘탈에 의해 가지고 경제가 나빠질 것 같아서 하락을 했다면 지금 미국 경제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4,9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미국의 펀더멘탈이 달라졌잖아요. 안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진짜로 가치평가로 인해서 4,900까지 내려갔다면 또 하락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4,900까지 하락한 이유가 펀더멘탈 요인으로는 원래는 5,200까지만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이 5,200까지만 하락해야 되는데 숏배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면 다행히 심리만 개선된다면 4,900까지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기에는 미국의 펀더멘탈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은 5,200포인트까지만 펀더멘탈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4,900은 저점이 아닐까. 이런 관점이라고 친다면 제가 이번에 매수했던 주식들은 여전히 홀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의 근거라고 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 주식이 많이 반등을 해서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멤버십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가치평가 측면에서는 지금의 가격이 과연 비싸냐라고 했을 때 비싸다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5,200 관점을 침체가 나타났을 때 여기까지가 하락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5,400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바라보기에는 지금이 뭐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 입장에서는 홀딩을 펼치는 게 제 입장에서는 타당한 전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제가 가치평가를 틀렸을 가능성도 존재해요. 제가 가치평가를 틀렸다면 저는 더 손실을 봐야 되는 건데 제 가치평가상으로는 5200포인트가 적정한 하락할 수 있다면 하락할 수 있는 적정한 가치다. 그래서 제 가치평가가 틀리지 않았다면 저는 이번 4900이 상당히 저점일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는 월러 연준이사의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사실상 심리적 요인에 조금 가까운 재료들이에요. 이번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가 이 트럼프 관세 이슈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큰 관세가 지속이 된다면 이 관점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까지 해줄 수 있겠대요. 자, 봐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은 무엇이냐면 야, 관세가 심하면 이건 물가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도 못하고 이거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생각했는데 지금 월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관세가 지속이 되잖아? 우리 미리 금리 인하 해줄 수도 있어.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안 올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반면에 관세가 낮아지잖아? 그러면 데이터를 보고 물가까지 고려하면서 금리 내릴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요.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시장에서 걱정했던 게 경기 침체 우려가 뜰 때 과연 연준에서 나서 줄 거냐 이거였는데 지금 월러의 발언에 따르자면 관세가 심해질 것 같다? 그러면 금리 인하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은 조금 더 완화가 된 게 맞아요. 대신에 시장에서의 걱정이 조금 더 증가된 것보다 야,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건 맞아. 근데 물가에 대한 우려는 약간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월러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포인트는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약간은 하락을 했지만 향후에 물가에 대한 우려가 약간 더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를 체크를 하고 그렇다면 지금 포트폴리오 상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은 낮아졌지만 물가에 대한 우려는 소폭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대비할 수 있는 자산들을 매수할 가능성들이 필요해질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겠죠. 뭐 이런 자산들이라고 한다면 금도 될 수가 있을 거고 코인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관점으로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월러 쪽에서 언급을 해줬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향후에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이야기랑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바라보기에는 협상 전략 4단계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7단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4단계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변수를 예측하기보다는 가치평가로 움직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의 관점하에서 최근 멤버십 영상들도 가치평가 플러스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공개를 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7개월 전에 올려드린 해당 영상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안화와 엔화 등 외환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미국의 달러 자산이 약간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 금과 엔화를 매수하려는 수요들이 강해질 거예요. 지난주에 정확히 이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바라보기에도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에 대한 매력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미국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냐 그거는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의 방향성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이 금과 엔화가 강해졌던 이유들은 일단은 수급 영향으로 금과 엔화에다가 수급이 일시적으로 크게 쏠렸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펀더멘탈이 달라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적자는 더 심해질 것이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들도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 상으로 크게 바뀐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금과 엔화 같은 경우에는 롱 방향성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이슈는 달러 가치가 약간은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다. 이 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이 뭘까요? 다시 달러 가치는 하락을 해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할 때는 수혜를 보는 자산들 그게 원자재나 아니면 금, 엔화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원자재가 될 수도 있겠고 이 관점에서 코인 시장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코인 괜찮다고 보고 금 괜찮다고 보고 원자재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국채시장 지원 발언까지도 있었거든요. 이 발언은 채권 시장이 불안하면 우리가 채권 안정화시켜줄게, 바이백 해줄게 라는 발언들이 있었고 여기와 더불어 가지고 월러 연준이사도 우리 경기 침체까지는 만들지 않을 거야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다?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요거를 체크할 수가 있고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은 있죠. 어떤 환경이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될 때 연준에서 오케이 우리 경기 침체 안 만들 거야 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가 이슈가 뜰 수 있거든요. 물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금리가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구간들에서 채권 금리가 크게 튀어오른다면 향후에 기회가 한 번쯤은 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 내용들은 나중에 채권금리가 크게 튀어오를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는 저점 매수 가능성들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들, 물가가 튀어오른다는 환경이 남았어요. 이 물가가 튀어오른다는 환경이 발생을 할 때 채권 매수 기회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기회들은 언제쯤이 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뭐 6월달이나 7월달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들에서 채권 비중들을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들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로 4,900까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수급적 요인까지 터져주면서 4,900포인트까지 일시적 저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락한다면 향후에 4,900포인트가 도달했을 때는 사람들이 야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가능성들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4,900까지 도달한다면 저점 매수세가 꽤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하락할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하락할 리스크를 막 4,600까지 할 거냐 4,400까지 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리스크 관리의 그 지점으로서 4,900이 저점의 가능성으로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4,900포인트를 저점일 가능성으로 예측을 하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4,400포인트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 관점은 제가 가치평가가 틀렸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것 같다라는 점들을 코멘트를 드리고 원러의 이사의 발언들은 경기 침체 리스크는 줄어들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들 위주로 해가지고 대비를 할 가능성들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협상 전략 4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향후의 불확실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확실성들이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PER이라고 하는 거 있죠. 쉽게 말해서 불안한 심리들이 개선이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불안한 심리가 개선이 된다면 주식시장들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리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에 대한 펀더멘털 자체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게 뭐 달러의 기축통화까지 없앤다? 그거는 동의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대비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편입들은 동의를 합니다. 뭐 이런 자산들로는 뭐 달러 자산이 아닌 달러 이외의 자산들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국 주식, 유럽 주식, 일본 주식, 중국 주식 이런 것들을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뭐 한국이나 뭐 유럽 같은 채권을 매수하는 전략들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뭐 바이백 이슈까지도 개인적으로는 시장 안정화를 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었던 것들을 바라봤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대략적으로 4.6%를 도달했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시장 개입 발언들이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하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6% 이상을 돌파를 한다. 아마도 채권 매수 확대 기회가 될 가능성들이 높겠죠. 그럼 누군가는 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그 지금 리스크로서 존재하는 게 물가 상승 리스크가 남아있잖아요. 요 관점에서 금리가 튀어오를 가능성들은 일부 있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제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제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 이거에 물가 상승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대비하는 전략들이 저는 필요한 거예요. 마침 다행인 게 채권 비중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요걸 대비할 수 있는 환경들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저는 멤버십 쪽에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할지 약간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 포트폴리오는 간단해지는 거예요. 요런 식의 관점에서 지금 투자 매력도 자산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원자재를 조금 더 담았다고 했었죠. 지난번에 원유 가격이랑 구리 가격이 폭락을 할 때 저는 이번에 원자재를 조금 담았습니다. 원유와 구리를 조금 담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침체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원유와 구리들 조금 더 비중 확대까지도 더 가능할 수가 있겠죠. 뭐 채권과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들을 충분히 있고 엔화와 금도 이미 충분히 비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달러 약세 흐름들은 미국 이외 자산들로 매입을 하면서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한다. 비중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애매해요. 가치평가가 저도 애매하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준다면 채권 비중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 내서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관점에서는 원자재로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대비할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뭐 금과 같은 것들이 아니면 코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서 대비를 하는 전략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멤버십 영상이나 멤버십 코멘트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